네, 안녕하십니까. NH선물 외환이코노미스트 김승혁입니다. 금번 NH선물 엔세이 시간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 2024년 원자재 전망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선 시간에는 산업금속과 귀금속 섹터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또한 많은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시는 분이 이제 원자재 섹터인데요. 아무래도 WTI라든지, 그러니까 원유의 방향성이 어떻게 갈 것이냐, 또한 뭐 이제 농산물의 방향성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십니다. 저희가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NH투자증권 FICC 리서치부에서 FICC 리서치 총괄을 하고 계신 황병진 연구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서 귀금속 섹터, 산업금속 섹터는 잘 들었는데 원자재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특히 에너지 부분. 네, 뭐 귀금속과 산업금속도 원자재죠. 원자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아니고요. 네. 뭐 에너지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좀 질문하시는 것 같고요. 뭐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종합원자재 또는 원자재 펀드에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대부분들이 이제 유가를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 이유가 종합원자재 지수를 구성을 할 때 40%가 WTI 원유 그리고 브렌트 원유가 차지를 하고요. 거기다가 휘발유라든가 아니면 뭐 난방유와 같은 정유 제품까지 포함을 하면 이 에너지 섹터가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원자재 펀드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원자재 시장 이야기를 하실 때는 에너지를 상당히 좀 많이 보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한 템포 쉬어가기라고 좀 제목을 지었던 이유도 결국은 유가라고 하는 그런 원자재 자산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석유, 가스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은 좀 지속이 되면서 국제 유가가 2020년 이전에 특히 2015년에서 2020년에 저희가 경험을 했던 배럴당 45에서 65달러 구간에 평균 한 55달러 정도의 유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당장 오늘 밤에 뭐 저희 촬영하고 있는 오늘 밤 11월 30날 오펙 플러스 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단기적으로는 가장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저는 베이스 시나리오로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기존의 감산 기조를 그대로 내년 2024년에도 연장을 하게 된다라고 보면 내년도 1분기까지는 이 연장의 효과가 당장은 나오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유가는 1분기는 배럴당 70에서 85달러 구간에서 좀 아래쪽으로 70달러 정도 수준의 바닥을 좀 확인하는 과정, 좀 약세가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 1분기 수요의 불확실성 구간을 지나게 되면 1분기가 좀 바닥이 될 가능성이 크고 좀 2분기부터는 재차 올해 2023년에 좀 만들어 놓은 박스권이다라고 하는 배럴당 70에서 100달러를 넘지 않는 유가 정도 수준까지는 한번 상승이 재차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희가 산업금속은 동일한 경기 민감 원자재이긴 하지만 상고하저를 좀 예상을 하긴 했지만요. 에너지 섹터 그중에서도 국제 유가에 대한 전망은 좀 상저하고의 궤적을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뭐 유가 관련해서 좀 디테일 좀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는 제목을 오펙 플러스가 주도하는 그런 상대적으로 좀 고유가 시대가 좀 지속이 될 거다라는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 가장 근간은 뭐냐라고 하면요. 아마 선물 투자자분들 상당히 좀 많이 보시는 지표가 포워드 커브 또는 근월물과 원월물 간의 가격 차이를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근월물 가격보다 원월물 가격이 높은 현상을 저희는 정상시장 또는 콘텐고 상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반대로 비정상시장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근월물 가격이 이 보유 비용이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근월물 가격이 원월물 가격보다 더 비싼 현상이 나타나는 백오데이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정상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라고 하면요. 공급이 원활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에서 2020년 저희가 장표를 봐주시면 대부분의 구간에서 근월물 가격보다는 원월물 가격이 높은
콘탱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콘탱고가 확대가 될 때는 오히려 가격은 아래쪽으로 좀 빠졌던 구간을 경험을 했고요. 콘탱고에서 일부 백코데이션이 나왔던 구간에는 유가가 강세를 보였던 것을 좀 경험을 했다라고 좀 봐줄 수가 있는데, 저희가 2015년에서 2020년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트럼프 행정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였어요. 트럼프 행정부 때는 에너지 정책이 에너지 독립이었었고요. 화석연료 산업에 대해서 파리 규약을 탈퇴를 하면서 화석연료 산업에는 엄청나게 그런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미국 내에서 생산량을 엄청나게 늘려서 유가를 미국이 가장 선호하는 배럴당 45에서 65달러 구간에 가둬놓는 정책을 썼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사실상 이제는 퇴임을 하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원유 선물 시장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면요. 2015년에서 2020년에 나타났었던 콘탱고 상황이 아니라 원월물 가격보다 근월물 가격이 더 높아서 원월물 가격 마이너스 근월물을 했을 경우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백오데이션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시적으로 올해 상반기 때, 특히 올해 1분기 때에 소폭 컨탱고가 나왔던 것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구간에서 뭐 올해까지도 전반적으로 백오데이션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요. 백오데이션은 원월 보유 비용이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근월물 시장 또는 현물 시장의 수급이 상당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현물 시장의 유가가 언제든지 상방 압력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저는 이제부터는 상당히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 게, 뭐 최근에 그런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 또는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감산 안 하는 거 아니야? 또는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다른 국가들 또 설득하느라고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그런 불협화음 때문에 증산 전쟁이 나버리면서 유가가 마이너스로 갔던 적도 있는데, 뭐 그런 상황들을 좀 대비하면서 소폭 콘텐츠가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내년도에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저희는 좀 백오데이션 환경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유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제 유가를 전망을 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석유 시장의 수급이 어떻게 될 거냐입니다. 전 세계 공급과 전 세계 수요 간의 격차라고 하는 수요 마이너스 공급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냐라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공급 마이너스 수요로 저희가 표시를 하게 되면 올해 9월 달에 유가가 90달러 또는 100달러 가까이 유가가 상승을 할 때, 뭐 미국 EIA라고 하는 에너지 정보청이 전망했던 자료가 내년도에는 공급이 더 완만하게 많이 늘어나서 플러스가 사실상 나타날 거다, 공급 우위가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왜냐하면 100달러 가까이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결국 공급이 늘어나서 유가가 완만하게 빠질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상당히 좀 우세하게 나타났었는데, 반대로 올해 10월 달 그리고 11월 달에 유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70달러 선까지 빠져버리다 보니까 이 전망이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하면요, 다시 올해 내년에 공급 과잉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일제히 다 후퇴해버렸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내년도에 또 좀 그림으로 그리는 내년도의 유가의 궤적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밤 제가 녹화하고 있는 11월 30일 당일날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감산 기조를 연장을 하든 아니면 소폭 추가적으로 좀 감산을 더하든 상관없이 일시적으로는 유가가 좀 약간 튈 수도 있고 아니면 아래쪽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는데, 저는 1분기까지는 전반적으로 유가는 아직은 당장 위쪽으로 크게 튀기보다는 최근에 오펙 플러스 회의에 대한 기대감 또는 우려감들을 번갈아 가면서 사실상 유가가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서 내년도 1분기까지는 재차 뭔가 수요가 받쳐질 수 있는 그림들이 당장은 없다라고 보면요, 이 단기 수요 불확실성들을 내년도 1분기까지는 좀 반영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까지는 저희는 좀 유가는 지금보다는 한 번 더 눌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요, 올해 유가가 배럴당 95에서 100달러 수준까지 급등했던 구간이 9월 달이었습니다. 아마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도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엄청나게 좋은 성과를 기록을 했었던 시기였었는데요. 유가가 다시 95에서 100달러 가까이 속등을 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나왔던 수요의 불확실성 지표가 뭐였냐라고 하면 왼쪽 장표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미국의 정제 마진, 정유사들의 마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파르게 폭락을 해버립니다. 마진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올해 4분기 들어와서 정유기업들의 주가가 빠지게 되고 정유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하는 이슈들이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정유기업들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뭐에 더 집중할 거냐라고 보면요, 계절적으로 11월에서 3월까지는 난방 시즌이다라고 해서 드라이빙 시즌 다음으로 가장 큰 성수기이긴 하지만, 뭐 성수기 앞두고도 마진이 아직까지 너무 가파르게 좀 빠졌다 보니까 정유사들이 마진을 먼저 챙기기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유사들이 11월 이후에 난방 시즌에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정유시설들의 가동률을 당장은 높게 안 올립니다. 가동률을 올려서 정유 제품을 더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정제 마진이 가파르게 빠진 부분들 자체가 더 빠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정유 제품 생산량을 늘리지는 않는다라고 보면요, 석유 시장 또는 원유 시장 입장에서는 정유사들이 가동률을 안 올린다? 이거는 정유 시설로 들어가는 원유의 소비 또는 원유의 투입량이 별로 안 좋겠네라고 하는 인식들이 높아지면서 결국은 유가에서는 당분간은 좀 하방 압력으로 좀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그나마 유가의 하방 경직성을 방어해주는 재료가 뭐가 될 거냐라고 하면요, 정유사들이 가동률을 안 올리고 정유 제품들을 덜 생산하다 보니까 그래도 사실상 난방 시즌은 그 성수기다 보니까 그나마 정유 제품을 쓴다라고 보면요, 휘발유라든가 정제유와 같은 정유 제품 재고가 생각보다 감소세를 좀 지속을 하면서 타이트한 국면으로 들어가 버리게 돼요. 이게 사실상은 저는 내년도 1분기까지는 당장 가격의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겠지만 2분기 이후에 다시 정제 마진을 끌어올리는 재료가 될 수 있는 게 타이트한 정유 제품의 재고가 될 거다라고 봐서 1분기까지는 당장은 수요의 불확실성이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뭐냐라고 하면요, 날씨입니다.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올해 글로벌 기후 전망에서 가장 키워드로 떠오른 게 뭐냐라고 하면요, 엘니뇨입니다. 그래서 엘니뇨 기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뭐 이론적으로는 적도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동태평양 연안, 페루를 중심으로 한 뭐 아메리카 대륙 쪽에 바닷물 온도가 따뜻해져서 따뜻해지면 이 용승 현상이 이 동태평양에서 일어나고, 동태평양은 따뜻하다 보니 바닷물이 따뜻하다 보니까 기온도 통상적으로 좀 따뜻해져 버려요. 그럼 겨울철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 소비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겨울철이 따뜻한 기후가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지금 난방 시즌이기 때문에 정유 제품을 많이 쓸 거예요라고 기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추위가 오래 지속이 되지 못하면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잔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리스크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작년에도 라니냐 기후라서 겨울이 추울 거야라고 전망을 했지만 오히려 엄청나게 따뜻해져 버렸던 게 리스크였다라고 보면, 올해는 유가가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빨리 상승 반전을 하려면 엘니뇨 기후인데 겨울철이 따뜻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긴 그런 겨울 동안 기후가 엄청나게 추워버리면 당연히 그거는 유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변수는 될 수 있다라고 보더라도 엘니뇨 기후 하에서 통상적인 날씨라고 하는 온화한 겨울 날씨가 전개가 되게 되면 당장 1분기까지는 저는 유가가 상승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환경들 자체가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봐서 저희는 1분기 유가에 대한 밴드는 배럴당 70에서 85달러 구간을 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일부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뭐 유가가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78달러 정도 수준보다 일시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85달러 위를 깨고 올라갈 만한 재료는 1분기에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좀 70달러대 초반 정도에서 바닥을 다지는 시기가 좀 1분기에 나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공급단에서는 저희는 유가가 70달러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언더슈팅이다라고 하는 재료들을 계속 좀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 세계 석유 시장의 주도권이 누구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유가의 밴드가 달라진다라는 부분들을 아마 제가 몇 달 전에도 NH선물 엔세이 나왔을 때도 항상 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미국이 셰일오일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생산량을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늘릴 수 있는 환경이었을 때는 유가가 트럼프 행정부 때도 트럼프가 가장 선호하던 유가라고 하는 배럴당 45에서 65달러 구간에서 대부분의 구간을 형성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중동 국가들은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주도권이 미국이 아니라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결국 뭐 오늘 당장 회의를 개최하는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이 유가의 결정력 또는 석유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유가는 70달러 정도 수준이 상당히 락바텀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재차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서 오늘 밤에 사실상 예정된 그런 오펙 플러스 회의의 주요 골자도 결국 지금 현재 유가가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배럴당 90달러 선 또는 100달러 가까이 상승을 할 때는 뭐 중동 지역 상당히 좋았었죠. 근데 뭐 90달러권에서 상당 기간 유가가 머물렀다라고 보면 오늘 회의에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내년도에는 공급을 좀 늘려줘서 유가가 좀 하향 안정화되지 않을까를 전망할 수 있을 텐데, 유가가 생각보다 빨리 70달러 선까지 가파르게 좀 빠져버리다 보니까 오펙 플러스 입장에서는 다시 내년에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자발적 감산 기조 자체를 지속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전망이 우세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이들은 뭐 오펙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생산을 더 할 수 있는 증산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부터는 감산 기조를 지속을 해왔다라고 보면, 이들이 생각하는 석유 시장의 안정화는 우리나라처럼 원유를 순수입하는 국가들이 생각하는 안정된 석유 시장이다라고 하는 컨셉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100%의 원유를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국가들은 유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물가도 안정되고, 유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저희가 경기가 좋아지는 게 맞는데, 원유를 생산해서 순수출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석유 시장의 그런 수익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요. 이들은 유가, 석유 시장의 안정화라는 것을 정의를 할 때는 상대적으로 높은 유가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너무 가파르게 빠지면 이들의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하단을 막아야 되고요. 반대로 유가가 100달러 이상으로 급등을 해버리게 되면 2022년 러우 사태처럼 100달러 이상으로 급등을 해버리게 되면 수요가 깨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수요가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가가 더 올라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정책을 계속 쓸 거다라고 봐주시면,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가가 어디냐를 저희는 좀 포커스를 맞춰서 원유 시장을 좀 접근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균형 유가입니다. 재정균형 유가는 재정 수지가 밸런스를 유지하는 유가다라고 봐주시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전체 GDP의 80% 이상이 석유 또는 에너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재정 수익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재정 지출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석유 시장에 의존하고 있고, 또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에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이 됐죠. 2030년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이 됐고,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동기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략이 자국 내에 에너지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자국 산업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비전 2030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니옴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재정 지출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2030년까지 재정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재정 수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유가가 상당히 중요하게 될 텐데, 그 수준이 평균 85달러권 이상은 좀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점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정책 또는 석유 공급 정책은요, 연평균 85달러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 결국 유가가 85달러보다 밑으로 내려와서 70달러권까지 갈 때는 유가 하단을 방어해주기 위한 공급을 줄이는 감산 정책을 쓰게 될 거고요. 다시 또 유가가 1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는 리스크가 발생한다라고 보면 그때는 공급을 늘려주면서 수요가 깨지지 않는 정책들을 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 뭐 저희는 내년도에도 뭐 두바이유 기준으로 또는 브렌트 가격 기준으로 평균 85달러권 이상의 유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결국 당장 증산할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봐주시면, 유가 배럴당 70달러 선 하반 경직성은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들이 최근에 중동 정세도 상당히 좀 불안해지는 가운데, 중동 국가들이 당장 뭐 미국이 원하고 한국이 원한다라고 해서 뭐 증산을 더 하면서 유가를 뭐 60달러 또는 50달러권까지 다시 내려줄 만한 요인은 없다라고 봐주시면, 저희는 장기적으로 볼 때
경기가 엄청나게 세게 깨져서 수요가 위축이 돼서 유가가 70달러를 하회하는 리스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장기적으로 유가는 70달러 정도 수준의 하방 경제성이 상당히 강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중동이 뭐 미국 말 잘 안 듣는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중동에서 더 이상 미국이 큰 손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페트로 달러라고 하는 컨셉이 생길 정도로 미국이 최대 원유 소비국이고 중동에서도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해주는 국가가 미국이었다라고 보면요. 더 이상 중동 국가들 또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란과 같은 국가들이 미국의 말을 잘 안 듣는 이유 역시 뭐 이제부터는 중국이 가장 큰 손이기 때문이다라고 봐주시면요. 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미국이 이 석유 시장을 뭐 쥐락펴락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환경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4년에도 미국의 산유량은 당장 뭔가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를 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 뭐 그런 이야기, 트럼프 전 대통령 그런 이야기를 하죠. 대통령 다시 또 재선될 경우에는 뭐 취임하자마자 바로 IRA 법안을 폐지해버리겠다. 또는 파리 교역박을 탈퇴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저는 뭐 트럼프 당선이 되게 되면 단기적으로 유가는 내년도 연말에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IRA 법안을 폐지를 해버리게 되면 제일 먼저 수요가 위축되는 영역은 트럼프가 뭐 당선돼서 다시 또 에너지 투자를 해서 유가가 빠질 거다라고 한 논리로 가기보다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먼저 위축이 되면서 이런 수요들이 화석연료의 수요로 단기적으로 오게 되면 연말에 유가가 한 번 더 100달러 가까이 올라갈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트럼프가 당선되고 재차 화석연료 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미국이 또다시 셰일 오일 생산량을 뭐 장기적으로 늘리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보면 장기적으로 다시 유가가 뭐 50달러대로 회귀하는 그림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더라도 뭐 2024년만 보게 되면 저는 트럼프의 당선은 오히려 내년도 연말까지 유가가 100달러 가까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 한 해만 보면 상당히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뭐냐라고 하면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통해서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환경입니다. 뭐 당장 가자 지구에서 전쟁만 터지는 거는 유가의 급등으로 안 나타나고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유입이 됐는데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가자 지구로만 국한해서 본다라고 보면 큰 리스크는 아니지만 이걸 종교 전쟁, 이슬람교와 유대교 간의 전쟁으로 세상 보게 된다라고 보면 언제든지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고 이런 환경들은 저희가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에 발생했었던 석유 파동 또는 오일 쇼크 당시와 상당히 유사한 그런 지정학적 그런 환경들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지난해 미국이 러우 전쟁 당시에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대까지 속등을 하면서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했던 정책들이 지금은 미국이 상당히 좀 급해진 그런 여건을 만들어 버렸다라고 봐주시면요. 지난해 미국이 유일하게 쓸 수 있던 카드가 약 6억 배럴 가까이 비축을 해 놓고 있던 전략 비축유를 거의 절반 가까이 방출을 하면서 유가를 하락시키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3억 4천만 배럴 또는 3억 5천만 배럴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요. 미국이 하루 평균 2천만 배럴 원유를 소비하는 최대 소비국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3억 4천만 배럴이면 만약에 중동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져서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의 산유량이 갑자기 위축이 돼버리는 그런 발생할 것 가능성은 아직은 낮긴 하지만 혹시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미국은 17일밖에 못 버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만약에 유가가 재차 70달러를 하회하는 그런 언더슈팅이 나타난다라든가 또는 70달러대 초반까지 유가가 내려가게 된다면 미국은 재차 지난해 썼던 물량들 자체를 좀 비축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올해 사실상 하반기에 소폭 비축을 하긴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 유가가 한때 70달러를 잠시 하회를 했을 때 미국 에너지부가 원유 선물 매입을 통해서 다시 전략 비축유를 일부 약간 비축하는 그림들은 나왔는데 상당히 미미한 양밖에 비축을 못했다라고 봐주시면요. 내년도에도 다시 유가가 1분기 때 70달러 선을 위협하는 정도 수준이 되게 되면 저는 미국은 전략 비축유를 재매입을 하면서 유가의 하방 경성을 상당히 강화해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유가에 대한 방향성을 좀 종합을 하자면요.
결국은 전 세계 석유 공급과 전 세계 석유 수요라고 하는 라인 차트에 나오는 그런 지표들을 좀 저희가 도식화한 게 바차트로 나오는 수급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수급이 재고의 방향성으로 반영이 되게 된다면 내년에 과연 글로벌 석유 시장에 공급 우위가 나와서 재고가 증가할 수 있을 거냐라는 게 가장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텐데, 뭐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감산 기조를 연장해버리게 되면 세상은 글로벌 재고 자체가 늘어나기는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봐주시면요. 저는 내년도의 유가 밴드도 배럴당 70에서 100달러 구간을 제시해드리면서 앞서 저희가 1분기 유가의 밴드는 70에서 85달러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단기적으로 뭐 80달러권까지 한번 반등하더라도 1분기까지는 좀 눌릴 거다. 70달러 선 초반까지는 빠질 거다라고 좀 보는 반면에 반대로 2분기를 시작으로 해서 유가는 연말까지 재차 100달러를 넘지는 않겠지만 100달러 가까이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그런 유가의 궤적이 나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점에서 유가에 대해서는 뭐 2024년에도 WTI, 브렌트 가격 전반적으로 배럴당 70에서 100달러를 밴드로 해서 상저하고 1분기까지 하락, 2분기 이후부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유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면 상저하고 정도 흐름을 좀 보고 계시고, 이제 상반기 정도에는 70에서 85달러 정도를 보고 계시고, 1분기. 1분기. 네. 1분기 정도에는 70에서 85달러 정도로 보고 계시고, 2024년도를 좀 시계를 넓혀보자면 70에서 100달러 정도 구간을 보고 계신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70달러 정도가 락버텀인 이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중동 이슈 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는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제 네옴시티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 지출을 해야 되는 계획이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본인들의 재정을 좀 지킬 수 있을 만한 유가 수준은 지켜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70달러 정도가 하방 락버텀을 좀 형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날씨 관련해서도 이제 라니냐 현상이 앞으로도 진행이 될 건데, 만약에 라니냐 현상, 엘니뇨 현상입니다. 엘니뇨 현상이 진행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겨울이 상당히 따뜻하면 다행이지만 반대로 상당히 겨울이 추워진다라고 했을 땐 그때 유가가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재료가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따라서 날씨 같은 것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석유의 패권이 이젠 더 이상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다라는 관점 내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70달러 선에서 100달러 정도가 70달러 선은 본인들의 재정 지출을 위해서, 그리고 1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면 수요가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단 정도는 100달러 정도로 막아두는 것이 아무래도 좀 더 합리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연구원님은 더 잘 정리해 주셨지만 하나 더 강조를 드리면 유가의 락바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미국의 전략 비축유 상당히 지금은 임계치까지는 내려왔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뭐 유가 70달러 선 초반까지 또는 70달러를 하회하는 언더슈팅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분명히 미국 당국이 전략 비축유를 다시 재비축하는 그런 과정들이 아마 투자들의 그런 심리상에서 상당히 락바텀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매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번 에너지 관련해서는 유가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요.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후에 24년도에 유가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실 때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의 두 번째 시간은 우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해주신 황병진 연구원님이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